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해외 국부 펀드들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 역대 최대 투자 유치고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투자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4천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등을 매도한 개미들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롯데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뒤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진머티리얼즈 회사명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로 택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에 연설을 예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설 주제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 자신의 노력입니다. CPI 발표 1시간 반 뒤에 이런 연설을 한다. 오늘 나올 데이터 기대해봐도 좋다는 신호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정리합니다. 배성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양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하신 대로 이 CPI 발표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줬네요. 네. 내일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금통위원들도 오늘 밤에 나올 이 CPI 데이터를 굉장히 주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최종 금리 상단 예측에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네, 핵심은 물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2021년 12월 그 지난해에 비해서 5%가 올랐거든요.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5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이 5%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상당히 가파르다고 할 수 있고 이 시점에 발언에 주목해 볼 게 있으니 바로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최대 2%라고 하면서 이 4%와 5%를 기록하는 동안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상단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1월과 2월 그러니까 두 번의 금통위에 이어서 이 최종 기준금리가 3.75%가 되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는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이 최근에 단기 자금이 들끓었었는데 약간의 안정세를 지금 되찾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강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보신 대로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단을 3.75% 이상으로 열어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는 올해 들어서 물가 압력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러면 이제 미국이 긴축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늦추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가 당장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물가 상승의 근원으로 보는 국제 유가 가격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을 가져왔는데 끝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내려갈 거라는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어제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전월에 비해서 1,800만 배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꺾인 겁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이 미국산 원유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평소보다 이 유통량이 물동량이 한 2배가량 늘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의 춘절을 맞은 어떤 원유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럴당 지금 70에서 한 80달러 정도 유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 한 40에서 50달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쪽에서 또 유가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러시아는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를 내다 파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가공해서 파는 석유 화학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이 경유 중에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이다. 이런 집계도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유럽 국가들이 경유를 급하게 사들이면서 이 전 세계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뒤집힌 게 상당히 오래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또 이 와중에 EU와 주요 7개국 그리고 호주 등이 이 러시아산 어떤 이 원유를 $60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 조치를 지금 발표를 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1년 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의 상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조치고 국제 유가를 좀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통화당국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유와 중유에 대해서도 지금 2월 5일부터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라는 검토가 되고 있다는 설이 좀 돌면서 네. 오늘도 좀 유가가 또 올라줬는데 이 가격 상한제라는 게 아직 효과가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선박의 어떤 국적을 완전히 가려놓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다가 기름을 팔고 있다 이런 설도 들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 걸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또 아주 야심찬 방안이 하나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좀 높이는 조치들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으로 짚히는 거는 지금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열리고 있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입니다. 이거를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는 이런 예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원화 결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보니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조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투자 등록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조치도 예고를 했고 또 우리나라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공시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가겠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포함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네. 좀 잘 될지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국내에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은의 금통위에 이어서 기재부에서 1월 최근 경제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급감 중인 수출 그리고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어떤 조치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대형 투자를 밝히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상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보통주 20만 주가 추가 상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1년 전에 이 회사에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사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약 한 2만 원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내일이 이제 그 주식들에 대한 상장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주가가 5만 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2배가 넘는 셈입니다. 갑자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탓이었던 건지 지금 7%가 넘게 오늘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내일도 아마 주가가 크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지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그리고 그간 타격이 컸었던 나스닥은 나흘 연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조현 기자와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긴축으로 어디 갔나 싶을 만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반경에 12월 CPI가 나오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총 10개 종목 중에 존슨앤존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고요. 또 민주식들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 살펴봤듯이 12월 CPI에 대한 월가 전망치는 현재 6.5%입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7.1%에서 또다시 하락하는 거고 이대로라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모습이고요. 예. 월가의 10개 대형 은행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거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BC 이코노믹스는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 CPI가 6.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ING 역시 휘발유값 하락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CPI가 전반적으로 안심할 정도의 수준일 것이지만 다만 이제 근원 CPI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근월 CPI가 0.4%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봤고 도이체방크는 0.22%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원 CPI, 코어 CPI 이렇게 같이 용어가 쓰이는데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 만큼 또 연준 물가 정책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코어 CPI, 근원 CPI를 넘어서 슈퍼 코어 CPI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슈퍼 코어 CPI가 코어 CPI의 주택 그리고 의료와 운송까지 제외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난해 연말부터 연준이 계속 핵심적으로 핵심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가지수의 변수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굵직한 그 몇 가지 요소를 제외하자라는 것인데요. 예.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코어 CPI에서 주택을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와 운송까지 제외하는 슈퍼 코어 CPI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검정선이 근원 CPI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근원 상품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빨간 선이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 물가는 마이너스로 그렇네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일반 근원 CPI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죠. 인플레이션의 키는 노동시장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CPI가 둔화되더라도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 일자리 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아직 피봇할 때는 아니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지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봇 가능성은 사실상 낮겠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를 보면 2월 F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늦춘다든지 조정할 가능성은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은 2월에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전망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 같은 날 11일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수준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한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번 FOMC에서 25bp, 50bp 모두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5bp에 더 기울어져 있고 결국 데이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옵션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월가가 해석을 했었는데 콜린스 총재에 앞서서 메리 데일리 어셈프란 연은 총재와 레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 역시 25bp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바 있고요. 또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역시 앞으로도 신중하게 금리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금리는 5%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bp 인상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월가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도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골드만삭스가 25bp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HSBC와 BNP 파리바가 50bp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요. 다만 HSBC 같은 경우는 2월에 50bp를 올린 다음에 연준이 아예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의 전망도 볼까요? 더 낙관적입니다. 자, CME 페드워치를 보면 이게 이제 2월인데요. 2월 25bp 인상을 점치는 확률이 75%에 달하고요. 예. 그리고 3월에는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68.4%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bp씩 2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5%까지는 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로 한번 가볼까요? 연말로 가보면 4.25에서 4.5%가 될 거다라는 게 한 31%. 예. 그럼 4.5에서 4.75가 될 것이다가 30%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4.75에서 5%, 그러니까 5%에 가까운 연준은 5%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15%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1월, 12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연준이 피봇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월가 분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점치는 모습이긴 합니다. 대략적인 예상치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오늘 밤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나오고 이번에 또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어떻게 내리는지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일부터입니다.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 오픈이 되죠. 그렇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 등 대형 은행들과 델타항공과 또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CPI 발표 이후에 지수가 오를 때 이를 차익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매도 이벤트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 6.5%를 기준으로 오차 범위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조연 기자였습니다. 롯데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뒤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인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진머티리얼즈의 회사명부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회사명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중 바뀔 전망입니다. 새로운 회사명에는 인수 주체인 롯데가 포함됩니다. 롯데 관계자는 모그룹인 롯데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명에 롯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롯데는 2015년 삼성 정밀화학, 삼성 BP화학, 삼성 SDI 케미칼 부분을 인수하면서 삼성을 빼고 롯데 정밀화학, 롯데 BP화학, 롯데 첨단 소재로 사명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하면서 인수 작업은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다음 달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인수 후 통합, PMI 작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한 이후 일진머티리얼즈를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할지 독립된 계열사로 둘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매출 18조 원대의 종합화학회사로 2021년 기준 6,888억 원 매출의 일진머티리얼즈를 사업부로 편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앞서 삼성에서 인수한 롯데 정밀화학과 롯데 첨단 소재는 모두 독립계열사로 있다가 지난 2020년 롯데 첨단 소재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바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인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인수 등의 조 단위 자금이 들어가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며 인수 절차가 완료될 즈음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4위 동박업체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5%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분리막 전해액 사업을, 롯데알미늄과 롯데정밀화학은 양극박, 동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해외 국부 펀드들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 국부 펀드 등 해외 기관에게 1조 2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역대 국내 콘텐츠 기업 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해진 낭보입니다. 카카오 엔터 관계자는 소비자 시간 싸움에서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을 하는 곳이 경쟁 상대라며 이들과 견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자 과정에서 기업 가치로 인정받은 금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2021년 이후에 좀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게 이런 경기 불황에 대해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음으로써 일단 그 우려는 좀 해소된 것 같고. 카카오엔터는 이렇게 받을 돈을 일단 운영 자금과 M&A 자금으로 반씩 나눌 예정입니다. 운영 자금은 북미와 유럽과 같은 기존 서비스 지역에 초점 맞춰 작품이나 작가를 확보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써 부채가 1조 7천억 원가량인데 이를 일부 갚을 예정입니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A 자금은 해외 플랫폼 인수에 쓸 예정입니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카카오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율은 74%에서 66%로 떨어집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채팅 로봇 프로그램 챗GPT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검색에서 벗어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는 새로운 형태인데 고차원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챗GPT가 기존 챗봇들과 다르게 특히나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뭐 일단 처음에 주목받은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챗GPT는 이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이 100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뭐 업계에서는 이 오픈 AI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 챗GPT 공개 5일 만에 이 100만 명의 접속자가 몰렸다고 했는데 뭐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챗GPT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 검색 엔진을 살펴보면은 이제 단순한 질문과 이 단순한 대답만 도출이 됐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 어때라는 질문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최저 기온이나 이 비바람 유무 등 입력된 공식화 대답만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챗GPT 경우에는 뭐 수치화된 정보와 함께 뭐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추워, 뭐 두껍게 입어야 하는 날씨야, 뭐 감기 조심해라는 등 마치 이제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또 이전에도 인간과 비슷한 말투를 구사하는 AI 챗봇은 많았는데요. 이 챗GPT는 이를 한 단계 뛰어넘어 이 단순히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실질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화제가 되는 게 에세이나 영화 리뷰를 스스로 작성도 하고 뭐 노래 개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광고 대본까지 직접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인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요리 레시피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또 간략한 에세이도 이제 직접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직접 챗GPT를 이용해 봤는데요. 이 화면 통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과 추위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시를 작성해 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이 챗GPT가 간략한 이제 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지 뭐 이거를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뭐 직접 본인이 작성한 시라고도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시뿐만 아니라 이 에세이나 사업 계획서 등도 작성을 하는데 뭐 실제로 AI가 이제 인간의 직접적인 업무까지도 대체할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질문을 구글 검색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영상에 나갈 텐데 이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구글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추려서 이 블로그나 이 동영상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단순한 결과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챗GPT의 경우 이제 단순 정보를 넘어서 뭐 스스로의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취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뭐 구글과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구글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아직 완전히 대체는 힘들겠지만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내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답변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어서 좀 섬찟하기도 한데 챗 GPT의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뭐 물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봤듯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똑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유해하거나 이제 편견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뭐 윤리적이거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 역시 답을 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 역시 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설정돼 있는 것이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벌어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벌어진 일 같은 경우 중심으로 이제 물어볼 경우에는 이제 챗GPT가 뭐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한계점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구글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리뷰들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좀 나중에 이제 추후에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실제로 챗GPT가 등장하면서 구글에서도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바빠지는 상황입니다. 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 코드 레드급 위협으로 이 챗GPT를 규정을 하고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작업 그룹도 개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구글 역시 알파고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지만 이 챗GPT와 같은 검색 서비스 수준의 수익 모델은 아직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챗GPT의 대화 기반 검색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보량을 자동 확장하는 것만큼 이 검색이라는 영역의 특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워낙 업계에 또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해서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솔트룩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이 AI 빅데이터 전문 회사로 이 챗봇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루시아라는 AI 챗봇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현재 이 국내 2,000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관련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어서 이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더 쉬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브리치텍이 AI 콜센터 등 음성 인식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셀바스 아이라는 기업은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알려지면서 음성 인식 기술을 또 특화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비상 상황 하에서 위기로부터 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신용 위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잠재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보강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증시가 반등하자 보유 주식을 내다 팔거나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증시 회복 국면에서 개인들만 또 소외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11일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쏟아낸 매물은 2조 4천억 원. 매도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국전력 등도 1,000억 원 가깝게 사 담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종목들은 연초 이후 주가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7%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5.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 꾸준히 매수세를 확대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2자릿수대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내놓은 삼성전자를 고스란히 주워 담았고 KB금융과 현대차 등을 매집하면서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8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8%로 개인 투자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시장에선 자칫 증시 회복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소외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달러가 올해는 최소 이제 상반기까지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흐름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 미국보다는 다들 이제 신흥시장 쪽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보는 게 아닌가. 중국 컨센보다 좀 하회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 가면은 5에서 4%까지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CPI와 관련된 그 시장 리스크는 좀 한숨 돌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와 함께 환율 메리트도 커지면서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분기점으로 증시 분위기가 투자자에게 우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을 쏟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자체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과 LG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애플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투자비가 든다는 게 이유인데,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애플이 내년 출시될 애플워치에 자체 디스플레이를 조달할 것이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해 업계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플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양산 경험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제조를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그런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OLED만 생산하고 있고 애플워치용 디스플레이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애플워치에 자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플이 개발하려는 디스플레이가 삼성과 LG의 OLED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열위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애플의 마이크로 LED는 모바일에만 탑재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체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대규모 투자비가 드는 만큼 애플이 삼성, LG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미 삼성과 LG는 애플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설계 단계부터 애플의 의견을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같은 날 기아의 전기차 EV6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 중 하나인 모터 트렌드는 해마다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을 뽑습니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를 거쳐 50명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올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위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모터 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자동차 기업 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이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의 리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올해 모터 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중 무려 5명을 배출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맞아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14위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42위로 떨어지면서 달라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3년 만에 내연기관 중심의 현대차그룹을 자유로운 이동에 방점을 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자동차 산업의 파괴적 혁신가상을 받으며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된 날, 기아의 전기차 EV6는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2023년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이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택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판결의 쟁점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택배업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청인 CJ 대한통운 가장 위에 있죠. 이들은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리점들은 각각의 택배 기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들과 계약서를 쓰고 집배송 업무를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죠. 쟁점은 가장 밑단에 있는 이 택배 기사들이 누구와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해야 되냐, 즉 택배 기사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택배 노조는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우리의 사용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CJ 대한통운은 직접적인 사용자는 너희들이 계약서를 찍은 이들은 대리점이 아니냐 이러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CJ 대한통운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가 중노위 손을 들어준 겁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 노동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다른 회사다라고 한다면 하청 노동자가 굳이 원청의 교섭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응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보면요. CJ 대한통운이 상품 인수와 인도 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노조와 협상을 할 의무가 CJ 대한통운, 그러니까 원청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오늘 법원의 판단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거라서 상당한 파장도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판례는 어땠는데요? 네, 기존 대법원의 판례는요,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로 판단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영자 총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설은 기존의 단체 교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된 이론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번 단체 교섭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법리로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의 책임이 있다, 원청도. 지금 이런 게 이번 판결의 배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CJ 대한통운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택배 노조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원청 CJ 대한통운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판결문이 송부가 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택배 대리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주 연합은 판결 직후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택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직접 계약서를 쓴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리점은 건너뛰고 원청과 협상하는 구조가 되면 하청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앞으로도 소송이 더 지속되겠습니다. 택배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네요. 네,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미 택배 회사인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최근 중노위로부터 하청 노조와 협상해라 이런 결과를 받았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제조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퀵서비스 기사, 보험 설계사, 카드 모집인, 그리고 방문 판매원 같은 택배 기사와 유사하게 대리점에 소속된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관계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느냐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택배업하고 다른 업종하고는 또 판결의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결과는 좀 산업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뭐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것과 택배 서비스업과는 또 업종 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택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각 대리점이 지역을 원청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이제 노동자들도 뭐 근무 스케줄이나 뭐 배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인데 예. 이런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들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실질적 지배력 이번에 인용이 됐다고 해서 다른 제조업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 그건 싶습니다. 좀 더 업무하는 방식을 좀 더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소위 우리가 이제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 이거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노조법 2조, 사용자와 근로자를 정의한 조항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입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였습니다. FTX의 파산, 그리고 위맥스의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이슈가 겹쳐서 소위 크립토 윈터로 인한 위축과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훨씬 더 담보해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법적 기관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국내에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서 자율 규제를 활용한 규제 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 플랫폼의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놓고 수수료율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이 수수료율이 은행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을 장슬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출 상품 금리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을 두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오하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출 중개 플랫폼사의 수수료 차별은 결국 취약차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빅테크가 손님을 소개시켜주는 데 따르는 원가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제2금융권이 높은 이자를 바꾼 데다 그래서 수수료를 더 받는 형식인데 결국 이 원가에서는 대출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손님들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되는 거고 그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현재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출 중개 서비스에는 금융사들이 입점해 있는데 시중은행은 0.5%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반면 저축은행은 이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1.7에서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는 수수료율 차등 이유에 대해 금리와의 연관성을 꼽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동일한 방식과 프로세스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도 시스템 이용 원가를 무시한 채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오 회장은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엔 협소한 점포망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영업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과의 제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할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시장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해온 플랫폼사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서도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오 회장은 강조합니다. 금융정책 당국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끔 쉽게 이제 그런 과정에 사실 지금 이제 빅테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제조 원가를 낮추는 노력들을 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축은행 중앙회는 개별사 대신 중앙회가 직접 중개 계약을 위임받아 여러 플랫폼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에 입찰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플랫폼사가 입점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제휴 압박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이어갈 경우 이는 곧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2050년 매출 40조 원,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강구영 사장이 글로벌 카이 205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목표를 임직원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장은 지난 40년간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었던 카이 DNA를 되살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며 보잉과 에어버스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들어온 이슈들 더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이슈, 아파트값 하락폭 또 줄었다. 예,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째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둘째 주 아파트값은 0.52%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0.65%였으니까 낙폭이 또다시 줄어든 겁니다. 특히 서울의 낙폭 완화 흐름이 빨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0.74%에서 지난주에는 0.67% 그리고 다시 이번 주에 0.45%로 하락폭이 크게 줄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하락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서초, 양천, 강남구라는 점입니다. 서초, 강남구는 이번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지역인데 말이죠. 매수 심리가 회복될 때 어디를 향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정부 집 팔지 마라. 국회는 투기 수요 억제 필요. 예,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보통 집 있으신 분이 새 집을 사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낼 수가 있죠. 그 기한이 2년이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늘린 겁니다. 종부세를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 2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이 넘을 때 내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도 내지 않고요. 집을 살 때도 1주택자는 취득세가 1에서 3%인 반면에 용산이나 강남 3구 같은 경우 2주택자는 8%를 내야 해서 차이가 큽니다. 네, 한마디로 집 가지신 분들 새로 한 채 더 사더라도 기존 집 당장 안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서도 봤지만 이미 지난주에 대책을 내놨는데 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너무 서두르는 느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최근 공격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
문화처는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보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에 전매 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심지어 실거주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국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서 시장 질서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등록 임대 제도도 정권 입맛에 맞춰서 장려했다, 폐지했다, 다시 부활하기를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주택자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국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네, 유럽판 당근마켓도 네이버 품에. 예, 네이버가 유럽의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왈라팝은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이 넘는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7,500만 유로, 우리 돈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서 재작년에 1,550억 원을 투자한 이후 추가 투자에 나선 겁니다. 스페인 인터넷 사용자 2명 중 1명은 이 왈라팝을 쓴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다던데 의류나 전자기기뿐 아니라 이 자동차나 부동산까지도 취급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 북미판 당근마켓이죠. 포시마크도 인수하지 않았나요? 그때 2조 원이나 쓰냐고 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종 인수 가격은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원화 강세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유럽판, 북미판 당근마켓을 다 가졌고 한국에서는 크림, 또 일본에서는 빈티지 시티를 통해서 명실공히 C2C 세계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중고거래 시장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중고거래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유능한 플랫폼입니다. 이 AI로 정품인지 검수를 한다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포시마크 인수권은 당장 올 1분기부터 네이버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매출은 크게 늘겠지만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는 시너지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